루소와 혁명 부분 거기 할 차례죠. 거기 이제 우리가 했어요. 루소가 이제 현대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루소는 현대인을 만들어낸데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 밀드란투 같은 사람은 루소를 근대 사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러니까 루소가 근대 사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강의를 했었는데 녹음이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 잠깐만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게 요거 스칠 넘어가십니다. 현대 철학,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르네 데카르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중요성은 뭐냐면 이 데카르트의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성의 중심을 강조하였던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물론 근대 철학의 핵심이긴 했지만 이 셰퍼 같은 경우는 이 데카르트를 참으로 근대 이전의 철학자로 놓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데카르트까지는 어떤 진리에 대한 답이 있다, 삶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다시 말하면 낙관론적인 그런 지식을 생각한 거죠. 매우 낙관론적이죠.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철학이 오기 전까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답을 포기하기 시작한 게 근대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통일된 답을 포기하게 되죠. 답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게 되면은 답 자체가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해치하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그죠? 진리를 상실한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그러니까 답을 포기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답을 해치한 시대에서 답이 없는 시대로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답이 있다라고 이제 낙관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문제들, 또 모든 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세였고, 그게 데카르트까지 왔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낙관론적인 생각에 이제 변화가 오는 게 이제 이 근대 철학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가 바로 루소다. 또 하나는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이제 근대의 얘를 이제 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통일된 대답을 포기하고 매우 이제 비관론적인 이제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게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문제로 치달았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본주의 시대의 핵심은 뭐였냐? 그러니까 인격적인 우리 각자를 포함한 개별자와 개별자의 의미를 주는 보편자, 요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까지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보편자가 있고 개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개별자들의 이제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통일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를 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고대로부터 이런 은총과 자연의 세계, 보편자, 개별자의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런 게 이제 루소에 오면서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이 된 거예요. 뭐죠? 자율적 자유와 자율적 자연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 세대를 볼 때에 보편자 개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자연의 문제인데, 이게 자율적 자유라는, 그러니까 자율적 자연으로 이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첫째로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이성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까지 모든 것을 기계로 보는 위치로 점점 다가갈 것을 의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에서. 그럼 이제 이런 구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보편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편자를 찾고자 노력하였던 르네상스인들의 생각은 다 이제 무너지게 많은데, 18세기에 오면은 이 루소 시대가 들어오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민하였던 것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보편성을 찾으려고 무진히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이 드디어 18세기에 이르러서 나타났는데, 인간은 기계라, 이렇게 인간은 기계라라고 하는 인식으로 변했다는 건 참 끔찍한 거죠.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발견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원래는 인간은 고귀한 야만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애물과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건 고귀한 원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사실은 더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믿기로 이미 증명한 바인데, 만일 사람이 본성상 선하다면 그는 자신에게서 낯선 어떤 것이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래 선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게 그 선하게 태어난 이 사람을 낯선 것들 주변에 많잖아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이런 것들이 타락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래 선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회가 완전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네? 인간은 원래 고귀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진보가 좋은 거예요? 루소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보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진보를 통해서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 진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써야 됐던 것들이 뭐였겠어요? 교육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육 자체도 이제 부정하고만, 진보가 포기됐는데 진보를 위한 그 핵심적인 도구인 교육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교육 에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방치하는 가장 좋은. 그래서 본인의 자식들도 다 고아원에 보내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오히려 더 타락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루스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주의와 완전히 다르죠. 이성주의자들은 뭐였어요? 계속 진보적 이성을 통하여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거요? 어떤 통일된 답을, 삶에 대한 답을, 사람에 대한 답을, 인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소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계속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뭘 하면 할수록 인간이 타락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진보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귀한 야만인으로 남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루소적인 이제 생각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그가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원시적인 것을 순전한 것으로 자율적 자유를 궁극적 선으로 보았다. 궁극적 선이 자율적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율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자율적 자유랑,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자유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책임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는 자율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법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유라 그래요. 근데 자율적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해요. 그게 궁극적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궁극적 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하는 것은 온갖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루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절대적 선을 서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다 충돌되고 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의지 속에 잘 모아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계약을 맺는 거죠. 절대적 선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의 이 절대적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게 사회계약론. 다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 자율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이제 이렇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세상. 이게 우리가 가진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원래 백지 상태에 태어났는데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살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예속돼야 돼요? 계약에 예속돼야 돼요. 그죠? 그 자율적 자유를 가진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어떤 절대적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사회계약론, 절대적 자유를 가진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계약론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독재로 갈 수 있다. 공포정치로. 그거 우리가 만약에 독재를 용인해야 하잖아요. 그죠? 용인된 독재라 그랬잖아요. 합법적 독재 이런 표현이 쓰이잖아. 그거는 고귀한 야만인들이 합법적 독재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를 선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선입니까? 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 선을 가진 우리가 독재를 용인했어요. 그럼 독재는 독재나 그렇지. 그 명제로 독재는 독재니까 나쁜 건데, 그러면 독재를 용인한 절대적 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제 노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공포 정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은 공인된 독재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옳은 줄 알고 행하였다.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약이, 사실은,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루소의 관점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다 협약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계약을 맺었다고요. 뭐에 계약을 맺었습니까? 계약 맺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죠?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냥 알바는 알바 계약이 맞아. 알바 계약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알바 계약 맞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뭐와 계약을 했어요? 그죠? 헌법 안에 계약했죠. 여러분 헌법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 헌법을 만약에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헌법을 부정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부정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죠. 그럼 뭐라 해? 반정부, 반국가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반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 우리나라에 살려면 우리 헌법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있죠? 우리 그거를 치외 법권이라 그러잖아요. 법 밖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외교관 또 우리나라 특별히 누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 법에 외국 국회의원 그 외교관에 포함되는 거고 미국 군인들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 여기서 사고가 나도 우리나라 재판 안 받잖아요. 그죠? 일단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가 미국을 요청을 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또 미국과 맺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안 주겠다. 그러면 안 와요. 이해가 되니까 그 치외법권이라는 거지. 그러나 치외법권이 아닌 이상은 다 우리는 우리 법에 다 우리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이 법의 협약을 맺었다는 게 사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곳에는 우리는 사회가 이끌어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전체에 의하여 강제제도로 우리가 협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독재를 공인해버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그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법을 허락했으니까, 내가 동의했으니까. 그럴 때 끔찍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끔찍한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권력은 다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거를 무슨 나라라 그래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네? 법치국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을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화국. 그러니까 법의 입헌민주주의 공화국. 공화국이란 입헌, 법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에. 그게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에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짐은 곧 뭐예요? 왕인데 왜 법이다 그랬다. 법이면 그냥 그럼 왕이 법이에요. 왕이 내리는 게 다 법이지. 거기에 정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딱 내리면 바로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공화국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런 나라들. 전제국가, 완전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화국. 그래서 프랑스 시민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임시정부 헌법,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독립선언, 그 다음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 다 뭐예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공화국으로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전제 왕정국가에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헌법을 제릴 때 우리는 공화국으로 하는 거예요. 공화국, 입헌공화국.
입헌 군주제의 나라들도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안 그렇죠. 입헌 군주제가 되니까 법에 의한 군주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걸 독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입헌 공화국이란 편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군주제, 공화국이나 군주제 완전히 다른, 법에 의한데 군주가 법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면 군주도 법 밑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도 초창기에는 입헌 군주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왕도 법 아래에 있다. 그거 맞는 거죠. 입헌 군주제도. 그러니까 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모든 그 법은 어디로부터 온다?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게 공화국 개념이에요. 공화국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일반 책들 보면 공화국의 위기, 예를 들면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공화국의 위기가, 한나 아렌트 맞을 겁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 공화국의 위기 같은 건 지금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가 왔다라고 보는 그런 것을 논지를 쓰는 거죠. 가능하죠. 그런 것들 이제 공부를 좀 하신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도 여전히 우리는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이었다. 그죠? 그런데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끔찍한 유토피아가 된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에 대한 모습들이 근대를 만들어냈고, 이제 이 루소는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루소의 이러한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들, 예술의 영역들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자율적 자유 개념은 보헤미안의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이 이상에 따르며 영웅은 사회의 모든 기준, 가치 그리고 제약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보헤미안 이상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보헤미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보헤미안 이상을 쫓는 사람들. 유럽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떠돌이 거지라 이렇게 많지만은 집시들이 보헤미안 이상을 갖는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보헤미안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든 제약으로부터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그냥 하고 또 떠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시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시 국경이 없어요. 그죠? 집시들에는 그 국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요. 집시들은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있는데 집시들에는 없는 게 있어요. 네? 당연히 없죠. 호적이 없어, 호적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보헤미안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누구 노래죠? 퀸의 노래잖아요. 퀸이라고 하는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그런 거예요. 이런 절대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모든 제약으로부터 모든 거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 자유롭잖아요. 막 못한 거. 거기서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남녀가 우통을 벗고 춤을 추며 놀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다 하잖아, 그죠? 다 해요, 여기서. 왜 그렇죠? 그게 보헤미안 이상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누가 억압해야 되냐? 이 옷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사람이 옷을 따라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뭘 입습니까? 뭘 입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유를 다 사람들이 명품 옷을 나이키 딱 보는 순간 평생 나이키 한 번도 못 입어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경험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교복 자율화가. 그때 교복 자율화가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 우리 반에서 딱 2명만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머지는 다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우리 때 기차표 다 시장 신발. 2명이 나이키 신발을 딱 신고 왔는데 빛이 나더라고. 이게 빛이 나. 와, 애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딱 들어오는데 빛이 나고 애들이 다 거기 가서 신발 만져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자존심 상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눈꽃을 이렇게 보게. 걔가 그 1년 내내 나이키 신발 신은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애들이 집에 가서 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키. 근데 프로스펙스, 나이키, 와.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제약이 되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잖아. 그 보헤미안 이상이 뭐로 갔습니까, 나중에? 미국에서는 뭐로 가요? 60년대? 히피로 가는 거예요. 히피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60년대, 20세기에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에서 완전히 걔네 다 누드로 살거든요.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씻는 거, 씻는 거, 이거 제약입니까? 제약 아닙니까? 제약이잖아. 매일 써야 되잖아. 머리 이발해야 되는 거 제약이잖아. 그죠? 이런 것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씻지도 않죠? 그러니 걔네들은요, 칫솔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요. 그래서 히피들의 모습이 뭐예요? 전부 다 막, 머리 이러 그러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보헤미안 이상이에요. 그게 보헤미안 이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 근대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이상으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퀸이 이 히피 문화의 거의 핵심이 퀸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도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여러분 잘 모르는 그룹인데 도즈, 그다음 퀸 이런 그룹들이 히피 문화, 이런 비틀즈 다 히피 문화에 영향을 준 사람. 이 영향이 어디서 왔는가? 보헤미안 이상. 그 보헤미안 이상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철학자가 누구였는가? 루소였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루소가 시대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것들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 보헤미안 이상을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파괴를 해야 된다. 남녀 차별도 다 여기서 파괴해야 된다. 이런 사상적 근원이다. 이런 거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웅은 누구겠어, 이제. 이런 제약으로부터 파괴시키는 게 진짜 영웅이다. 근데 루소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고, 바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흉도, 이제 이 사람은 이성 자체가 진리를 인식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 가운데는 경험과 감정도 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성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저물고, 감성과 경험이 중심이다.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성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감성.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날 때, 슐라이 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게 이거예요. 감성과 경험. 요걸 받아들여서 신학을.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감성과 경험이란 뭐가 있겠어요? 감성과 경험. 왜 우리 신앙이 이야기한다.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감정,
우리 경험을 중시한다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막. 여러분 가봤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아, 여러분 안 갔다고. 일반적 수련회 가면 뭐예요? 방방 뛰는 거죠. 막 뛰는 거죠. 이 감정들인데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험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경험. 그렇죠. 여러 가지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이런 경험. 그래서 경험을 가장 잘 사용해서 현대교회가 대부분 성장했어요. 뭘까요? 그 방법이. 경험을 통하여 교회 성장을 이룬 그 매개체가 뭐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 문화는 간증하는 게 너무 좋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되게 이제 많이 한참 영향을 줬던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들 간증이 되게 중요해요. 간증.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지금 많이 일어나는 또 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륜교회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TV를 60인치 TV를 다 하나씩 주고 그거 받아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주고 그 내용 21일 동안 뭐 하냐? 간증을 합니다. 간증. 간증은 경험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그거 경험했어요. 와우. 그거에 마치 자기의 경험인처럼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문제는 경험이 간증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화를 쓸 때나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 예화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제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죄짓지 죄짓지 않게 죽었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정말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건 예를 들자면 그런 20세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중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르네상스까지는 오직 이성적인. 그게 근대 이성. 근데 이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 뉴스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괴테를 좀 보고자 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본 거다. 괴테 알죠? 괴테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자연과 진리를 같은 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성경과 바꾼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연은 괴테에게서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줄 때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괴테에 있어서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자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중요한 괴테가 가장 많이 쓴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기행문이 많아요. 기행문. 이 괴테 기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행이 뭐예요? 책 중에 여행 문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모르겠죠. 이따가 답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부 30분이 지나서 괴테가 쓴 가장 중요한 기행이 뭔가 여러분이 다 가봤던 일부의 사람들이 가봤던 곳을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있습니다. 잠시 쉬고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